DNA까지 일치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유괴범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년 전 1996년 7월 7일 일본 군마현 남부에 위치한 오오타시에서 일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요코야마 야스오 씨와 미츠코 씨 부부는 당시 4살이었던 장녀 유카리 양과 생후 7개월 된 처녀를 데리고 오오타시 국도변에 위치한 파친코 가게 파치토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부모가 파친코를 하는 동안 유카리 양은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하거나 부모가 있는 파친코 기계 쪽으로 오가며 놀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가 단 10분 정도 눈을 뗀 사이에 유카리 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코야마 유카리 양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과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려 범인이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범인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정의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괴 사건의 발각. 1996년 7월 7일 파친코점 파치토피아를 방문한 요코야마 가족. 어머니 미츠코 씨는 처녀를 업고 아버지 야스오 씨는 따로 한 줄 떨어진 기계에 앉아 각자 파친코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가게 안을 놀던 장녀 유카리 양이 어머니 미츠코 씨에게 다가와 무 오빠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카리 양의 목소리는 가게 내 전자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빠라는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었던 미츠코 씨는 제대로 앉아서 있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카리 양이 의자에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 잠시 시선을 돌렸는데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유카리 양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히 유카리 양이 앉아있던 긴 의자 쪽으로 달려갔지만 남겨진 것은 유카리 양이 마시던 주스와 먹다 남긴 주먹밥뿐. 주변을 둘러봐도 유카리 양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미츠코 씨는 급히 남편 야스오 씨에게 알리고 두 사람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주차장, 국도 등 주변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유카리 양을 끝내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납치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범인의 단서, 방범 카메라.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도 유카리 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수수사대 70명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 그 남성은 키 약 158cm, 한여름인데도 어깨에 줄무늬가 있는 검정 점퍼를 입고 소매가 조인 니카포카, 일본의 작업복 스타일 바지를 착용, 모자와 선글라스를 써서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의 행동이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파친코 기계를 무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온 후 다시 기계를 보지 않고 유카리 양 근처에 앉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유카리 양에게 말을 거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오른손으로 3층 매장 구역을 가리키는 장면이 방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때 유카리 양은 원피스 자락을 손으로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당황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자주 보이는 습관적 행동입니다. 잠시 후 남성은 가게를 나가고 유카리 양도 그 남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가게 입구는 카메라 사각지대였고 그 이후에 유카리 양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유력한 단서 없이 이 사건은 10년 이상 침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건 발생 11년 후 2007년 한 명의 언론인이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침묵에 빠져 있던 유카리 양 유괴 사건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은 당시 텔레비전 보도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탐사 기자 시미즈 키요시. 그는 미제 사건을 다루는 코너를 통해
유카리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고,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이 단일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대한 의혹에 도달합니다. 유카리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발생한 아동 실종 및 살인 사건이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여러 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1990년에 발생한 마츠다 마미양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마츠다 마미양 사건을 깊이 파고들던 시미즈 기자는 이 사건이 단독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조사를 통해 마미양 사건과 유카리양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과 유사한 정황으로 발생한 아동 대상 실종 및 살해 사건이 이 지역에서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또 다른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후쿠시마 마야양 살해 사건, 1984년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하세 유미양 살해 사건, 1987년 군마현 오오지마마치 오오사와 토모코양 살해 사건. 이렇게 해서 시미즈 기자는 마미양 사건과 유카리양 실종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사건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5건의 사건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놀라운 공통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5건 모두 피해자는 4세에서 8세 사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실종되거나 끔찍하게도 시신으로 발견된 점은 단순한 범죄의 반복이 아닌 계획된 연쇄 범죄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둘째, 사건이 발생한 요일. 이 모든 사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발생했습니다. 즉, 가족이 외출하기 쉬운 주말과 휴일에 범행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범인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셋째, 사건 장소. 피해 아동들이 실종된 장소는 모두 파친코점 또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사건 모두 군마현과 도치기현의 경계지역 반경 10km 이내라는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카리 양 사건을 제외한 4사건에서는 피해 아동들이 결국 강가 둔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같은 장소나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해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한 시미즈 기자는 이 5건의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사건일 가능성을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추론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 중 하나인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이 이미 체포되어 복역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시카가 사건은 1990년 도치기현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마츠다 마미양 살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발생 이듬해인 1991년 지역 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남성 스가야 토시카즈 씨가 범인으로 체포되며 일단락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당시 실시된 DNA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인정받아 유죄 확정을 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미즈 기자의 추리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야 씨는 1991년부터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인 1996년에 발생한 유카리양 유괴 사건에는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죠. 즉, 만약 5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스가야 씨는 진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정말 스가야 씨가 범인이 맞았을까? 혹시 그가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 시미즈 기자는 이 의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아시카가 사건을 둘러싼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가야 씨가 정말 범인인지 의문을 품은 시미즈 기자는
그를 유죄로 몰아갔던 두 가지 결정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란 바로 DNA 감정 결과와 자백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1991년 당시 스가야 씨의 유죄를 뒷받침했던 DNA 검사 결과는 사실상 일치율이 매우 낮은 구식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 기술로는 1000명 중 한두 명 정도는 우연히 DNA와 혈액형이 같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결정적 증거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고정밀 DNA 검사 기술로 스가야 씨의 DNA를 재검토한 결과 범인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미즈 기자는 스가야 씨가 경찰에 했다는 자백 내용도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경로였는지 실험합니다. 자백에 따르면 그는 마미양을 자전거에 태워 강가 둔치로 이동해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스가야 씨와 비슷한 체형의 인물을 섭외해 자백된 경로와 동선을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정해진 시간 내에 이동과 범행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즉, 스가야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DNA 감정도 자백도 모두 허점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반전은 일본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는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미즈 기자의 끈질긴 취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반론은 결국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09년 5월 스가야 토시카즈 씨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는 무려 17년간 죄 없는 죄목으로 복역해왔던 억울한 누명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식 5심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질타 속에 경찰과 검찰의 책임 회피 또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미즈 기자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5사건의 동일 범설 역시 현실성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야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그리고 5사건이 하나의 연쇄범죄였다면 진짜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과연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시미즈 기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의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후 루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실제 용의자였습니다. 스가야 씨의 무죄가 밝혀지고 난 뒤 시미즈 기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5건의 사건을 하나로 엮는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의심스러운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경찰의 유력한 참고인이었지만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선상에서 빠졌던 인물입니다. 시민들은 그의 별명을 애니메이션 속 도둑 캐릭터에 빗대 루팡이라 부르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재빠르고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어딘가 음침하고 불안한 인상을 풍기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딱 만화 속 루팡 같았어요. 움직임이 날쌔고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러웠죠. 시미즈 기자는 이 인물이 진범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군마와 도치기 경계 지역이 파친코점, 공원, 주택가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현장을 돌며 루팡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는 루팡으로 보이는 남성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외모, 행동, 과거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시미즈 기자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가며 거주지와 활동 범위를 파악했고 그의 정체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합니다. 이제 수사는 루팡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고 드디어 진범 검거의 문턱까지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 순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미즈 기자는 모든 사실을 정리한 뒤 루팡의 실체와 그가 유카리양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을 담은 증거를 정식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나서기만 하면 마침내 이 미제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루팡의 인상착의는 과거 방범 카메라 속 범인과 거의 동일했고 목격자 진술과 시미즈 기자의 자료까지 모두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의문을 품습니다. 왜 경찰은 이토록 명확한 실마리를 손에 쥐고도 침묵하는가? 그때 시미즈 기자는 한 가지 사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루팡은 처음부터 경찰이 중요 용의자로 주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스가야 씨가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뒤였다는 것. 만약 경찰이 유카리 양 사건의 진범으로 루팡을 체포하게 되면 그 순간 아시카가 사건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경찰은 스가야 씨의 오심을 덮기 위해 그리고 조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루팡을 일부러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진범을 눈앞에 두고도 잘못된 수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킨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시미즈 기자는 직접 루팡을 찾아가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끝내 움직이지 않자 시미즈 기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그는 루팡이 거주하는 지역을 수소문해 한적한 주택가 골목, 그 남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린 시미즈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8년 전 아시카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루팡은 순간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기자의 물음에 애매한 대답을 반복하며 시선을 피하고 어깨가 움찔거립니다. 기자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날 아시카가에 계셨죠? 루팡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그는 마츠다 마미 양이 사라진 날 파친코점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직접 마미 양과 말을 나눴다는 사실까지 서서히 입 밖으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날 유카리 양이 실종된 파친코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루팡은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 가게요? 네, 압니다. 근데 거긴 안 가요. 그 집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대답을 들은 순간 기자는 섬뜩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12년 전 한 번 갔을 수도 있는 파친코점. 그의 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집은 잘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안 간다는 설명.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용자만이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직감합니다. 이 남자는 그 가게를 잘 알고 있다. 결국 루팡은 자신이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둘씩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으로 그를 범인이라 단정짓기엔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루팡의 DNA를 확보해 실제 범인의 DNA와 비교 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루팡의 DNA는 유카리 양 사건 및 마미 양 사건의 범인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검사는 1990년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밀도가 높아진 현대의 최신 DNA 분석 기술이었습니다. 그 일치율은 무려 100조 명 중 1명, 사실상 과학적으로 동일인임을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미즈 기자는 확신합니다. 그가 바로 범인이다. 유카리 양을 데려간 마미 양을 죽인 바로 그 남자.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황도, 진술도, 그리고 과학적 증거마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루팡.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모두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내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납득할 수 없는 무반응.
거기에는 단순한 무능이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침묵과 조직의 논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DNA까지 완벽히 일치한 마당에 이제 수사는 끝났다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그 어떤 체포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고 루팡을 수사선상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미 잡힌 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1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스가야 토시카즈 씨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시카가 사건을 DNA 감정에만 의존해 종결했고 루팡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루팡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스가야 씨를 체포한 결정 자체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건 곧 경찰 조직 전체의 치명적인 수사 실패를 세상에 고백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애초에 루팡을 제대로 수사하고 체포했더라면 유카리 양 사건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스가야 씨를 범인으로 오인한 경찰의 결정은 결국 또 다른 아동의 비극을 초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인과관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범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비단 유카리 양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 밝혀질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은 이 은폐와 무책임이 만들어낸 두 번째 피해였습니다. 루팡의 존재를 경찰이 알고도 외면한 결과 이 끔찍한 연쇄 사건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시카가 사건 당시 경찰이 루팡을 끝까지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냈더라면 1996년의 요코야마 유카리양 유괴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진실을 보지 않았고 그 결과 한 명의 소녀가 지금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디선가 실종된 채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팡이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던 그 시기, 일본의 또 다른 지역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에서도 끔찍한 아동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물증도 없고 자백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DNA 감정으로 인해 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군가의 실수를 넘어 국가가 한 인간을 죽인 사건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말 DNA만으로 사람을 단죄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그럴듯한 결론에 속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이즈카 사건, 그 마지막 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2006년 일본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에서 2명의 여자아이가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미세한 DNA 흔적 하나를 근거로 한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자백도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결국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은 2008년 10월 16일 아시카가 사건의 재수사와 DNA 재검토가 발표된 불과 12일 후 2008년 10월 28일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루팡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조금만 더 일찍 공론화되었더라면, 그리고 DNA 감정의 불완전함이 제도적으로 재검토되었더라면 이 남성은 살아서 진실을 말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은 진실보다 절차와 체면을 더 빨리 작동시켰고 그 결과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시미즈 기자는 말합니다. 만약 이이즈카 사건의 진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다면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진범 루팡은 여전히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세상을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진실, 여전히 자유로운 진범. 세상은 움직였고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으며 무고한 이의 죄는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범인,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앗아간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수갑을 찬 적이 없습니다. 루팡. 그는 지금도 군마와 도치기의 어느 거리에서 당신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고 어디선가 커피를 마시고 여전히 파친코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는 체포되지 않았을까요? 그를 알고도 외면한 경찰, 그를 덮어버린 조직, 그를 피한 사회, 그리고 그를 잊은 우리. 진범은 법정이 아닌 침묵과 망각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어디선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시미즈 기자의 메시지. 시미즈 키요시는 말합니다. 나는 수년간 진실을 파헤쳤고 수많은 문을 두드렸으며 거짓에 가려진 목소리들을 기록해왔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루팡이 누구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도, 그가 살고 있는 지역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일상까지도. 하지만 시미즈는 그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문장을 남깁니다. 지금은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기록 속에 반드시 남긴다. 도망치지 마라. 이 사회는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다. 유카리 양 유괴 사건은 단지 과거의 공포가 아닙니다. 진범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자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길을 걷다가 그와 스쳐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당신이 사는 도시 어딘가에서, 당신의 아이가 뛰노는 공원 어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미즈 기자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곧 정의입니다. 이런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잊힌 사건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